오늘 미국장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장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그래서 0.5% 인상이 빅스텝을 시사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아시아하고 유럽이 그걸 무시하면서 움직였거든요. 미국도 상승으로 끝났어요. 물론 원자재 가격도 급격히 내려왔다가 다시 들려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시장이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장 참여자들이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뚫고 아래로 붕괴돼야 된다. 경기 수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100% 신뢰, 그러니까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밝은색 쪽의 그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씩 제가 데이터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러시아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 얘기를 보면 지금 전술핵을 쓰겠다거나 혹은 생화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숨숨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까지 러시아가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쟁 흘러가는 게 점점 러시아한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게 아니고 그 전황을 알려주는 것들을 보여주면 반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벨라루스 쪽에서 오히려 참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러시아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주에 러시아가 한 10일치 정도 탄약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일주일 전 정도 됐는데 지금 3일치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탄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뉴스를 보면 그 연료, 그러니까 전차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연료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전투를 수행할 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자꾸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군사 관련된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서방 국가하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기 같은 것들 계속 대주고 있잖아요. 병력만 대주지 않을 뿐이지 무기는 지금 계속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방 국가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는 불리하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사망자 수가 수만 명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러시아는 전투력이 강한 군인들은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 국민들이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무기만 계속 지원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러시아가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요동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롬 파월 연준장이 0.5%의 빅스텝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콧방귀를 끼고 움직였잖아요. 약간의 변동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소멸된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지금 곡물 얘기들로 나오고 추가로 막 얹혀져가지고 압력이 세지면서 그때 그거하고 연준의 행보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장에 충격을 줄 때 지금 그냥 단순히 변동성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액션이 그렇지 않고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직 다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거는 이제 실질 소득이고요. 실질 개인 소득. 이거는 실질 개인 지출 PC이고 빨간색은 그다음에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높아서 7%대, 10% 가까이 근접해 7%대에 있고 보시면 여기 리얼 인컴이 1월 달에 급락했어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아직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그냥 추세로 보면 이게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거든요. 소비 지출 여력이 보시면 1월 달에 증가했습니다.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반영하고도 지출한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추세선상에 지금 계속 잘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소득이 있고, 근데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올라가는 만큼 충분히 못 올라갈 수가 있겠죠. 뭐 연간 7%씩 막 이렇게 그 급여를 인상해 주는 게 이렇게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득 부분 이외에 사실 자산을 갖다가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차익을 얻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물론 그러려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다만 그거 이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도 쓸 수 있거든요. 사실 빚을 내서 쓰는 것들을 좀 잘 봐야 돼요. 빚을 내서 쓸 수 있다면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전체 대출인데 이거는 비주택 대출이고 이거는 주택담보 대출이거든요. 두 개 다 이 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폭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대출도 폭이 늘어나고 있고, 그거 주택 관련된 대출 이외의 것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택 관련된 이외에 이 상단부에 있는 이 부분의 영향이거든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거는 학생 대출, 학자금 대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밑에 기타 이외에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도 보시면 이게 약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토론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대출 밸런스를 보면 대출 받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90일 이상의 악성 연체를 보이는 게 영역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 밑으로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연체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체율이 쭉 올라가고 있던 것들도 2021년도 1쿼터까지 올라갔던 것도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안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금리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 그래서 자금 대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용 대출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압력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준 데이터 중에 신용대출이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소비자 신용대출인데, 소비자 신용대출의 잔고를 보면 이게 잔고거든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점점점 늘어났다가 2020년도에 잔고가 줄었는데 2021년도에 늘어났어요. 그리고 최근 주의 보면 1쿼터, 이게 2020년 4쿼터부터 2021년 1쿼터까지거든요.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금액이. 그리고 최근 연속된 석 달을 보시면 이것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용대출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기고 무엇인가 쓸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일정 부분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대출은 모기지 대출은 빠진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모기지 대출 중에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건데, 이거 홈 에쿼티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받고 나면 추가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해석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홈 에쿼티론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에쿼티에 대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금액은 주택의 현재 시장 가치에서 모기지 잔고, 우리 같으면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죠. 그걸 빼고 나머지 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을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투자할 수도 있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소비에 쓸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주택 가격, 여러 가지 주택 가격 지수 중에 이 진로우에 나오는 주택 가격 그냥 지수, 오늘 뜬 거, 최근에 뜬 거 그냥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면 이게 명목 가격이거든요. 이게 명목 가격이고 이게 실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가격도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가격 상승력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담보로 홈 에쿼티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요거는 보시면 그 홈에코티론으로 대출 받은 것 중에 리발빙 하는 잔고 금액인데 이게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가격이 계속 상승했죠, 얘가. 그죠? 명목이든 실제든 이게 상승했으니까 홈에코티론을 충분히 늘리지 않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그만큼 다 쓰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잔고를 늘려서 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률이 높이 올라가는 부담감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용이나 이런 측면은 좋기 때문에 이건 뭐 제롬 파월 연준위장이 얘기를 이미 했고 저도 고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용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실업에 대한 불안정성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런 소득은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월급이나 소득 받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계속 가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잘 그걸 뛰어넘는 지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물음표인데 이렇게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도 계속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이 올라간다는 뜻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자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인플레이션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올라가기가 녹록치는 않아요. 70년대는 그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는 그런 뉴스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못 따라가게 되면 소득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지출하는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죠. 실질 지출로 놓고 보면. 근데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홈에코티론이라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 때문에 이 홈에코티론을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출을 만들어내면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경기가 소비자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 경기가 수축 국면에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추세를 보면 여기가 아니네요. 좀 더 앞을 봐야 되겠죠. 이거 물가 상승률하고 기준금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 차트는 나스닥입니다. 근데 빨간 차트는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를 안 보면 이 주가 상승 강도가 왜곡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70년대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를 빼고 2차 오일 쇼크 때를 보면 이 파란색의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도 빠른 속도로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죠. 물가 상승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짙은 색이라는 건 경기가 확정됐다는 뜻이거든요. 경기 확정 국면에 있었고 주식시장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률 압력에 의해서 경기 수축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경기 수축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PMI 지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계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가계 심리 지수들을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PMI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반에 발발됐거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 쪽으로 가면서 계속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렇게 나올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소비자 이외에 다른 쪽 축인 기업 같은 경우는 PMI 지수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아직 모두 다 한쪽 방향으로 경기 수축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민흥에서 그걸 잘 감지하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3연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경기를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재반 여건도 안 좋으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확대에 대한 아예 여력이 없다면 경기가 수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소비자가 미국의 가계가 거기에 가계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조차도 아직 연체율이 낮은 데다가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대 마진을 먹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대출 행위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막고 있는 어떤 정책적 부분도 없고 심리도 아직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있는 심리도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검은색하고 하얀색의 그레이 영역 안에 있지만 검은색 쪽에 붙어 있기보다는 하얀색 쪽에 붙어 있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압력 하나,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올리는 것 하나,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 경기가 확정된다, 수축한다를 예측하는 거는 효율적인 예측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실제로 경기 수축을 예측하려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슨 상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두 번째는 가계가 무슨 상황에 취해 있고 생각이 현재 어떻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지표로 해서 읽어내는 거기 때문에 100%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지금 기업은 자기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가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나면, 소진되고 나면 봄이나 여름이 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그런 심리가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지난번에 뭐 외부로 움직이는 극장, 호텔, 레스토랑, 그다음에 뭐 항공기 여객 처리 건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 심리들이 점점점 개선되고 있는 거고, 그 개선됐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소비 여력이나 어떤 그런 지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보여드린 거예요. 제 예측이 100% 맞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시장은 경기는 수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예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